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4월 24일. 오늘도 생존을 위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들 또는 경제 상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룸버그, 한 그림자 금융의 약한 고리, 부동산 부문서 균열. 차병석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일 가능성 우려도. 어, 부동산 파이낸싱이 그 그림자 금융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은행 금융을 지칭하는 모양이에요.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대출 부실이.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그림자 금융 부분이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티로웨 프라이스와 노무라 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답니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926조 원으로서 전년 886조 원보다 4.5%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년 전보다 한 4.2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것도 조만간 천조 원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CT그룹은 이 중에서 그 문제가 많은 프로젝트 그 파이낸싱 부채 규모가 한 111조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조라 그러면은 한 12% 내지 13%가 부실 채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상승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 레버리지 대출의 디폴트 비율이 6%를 넘기도 했다. 어, 아, 그,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11%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블룸버그는 전례 없는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1,300억 달러, 약 179조 원 이상의 회사채가 디폴트에 빠진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용위험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어, 중국이 부동산 규모가 꽤 큰데 디폴트 규모가 현재 나타난 게 179조 원. 시티그룹에서는 그 부실 그 부채 규모가 문제가 많은, 아직 그 디폴트는 안 됐지만 111조 원이니까 그 규모가 서로 그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좀 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브룸버그는 1990년대 일본에서 같이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대출 부실과 경제 타격이 심해질 경우 당국의 대응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기도 하고 있답니다. 이 밖에 그 한국 그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이게 또 좀 안 좋다는 것도 이제 그 추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냐? 외신 대기업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 경고. 김효성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했는데요. 대기업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 경고? 이거 제목, 외신이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목을 보자마자. 그 한국의 그 성장 동력이 제조업이었는데 대기업을 통해서 그 성장을 이끌어왔죠. 왕년엔 재벌이라고 그러고 뒤편에서도 재벌, 그 전에도 있지만은 이제 대기업 집단, 요즘은 대기업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력이 떨어진 기존 모델을 그 IT 클러스터에 또 하겠다는 게 그게 좀 개혁할 의지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데 좀 뭐 글쎄요 생각이 다릅니다. 연금, 주택, 의료교육은 정치됐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오랜 캠페인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건 맞고요. 6.4% 수준이었던 1970년에서 2022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2.1%, 2030년대에 0.6%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인용해가지고 한국이 경제성장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2%대면 너희들 서구 선진국형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어느 정도 우리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지 않았느냐라고 또 글쎄요 그게 뭐 우리 제가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또 한국을 옹호하고 싶네요. 한국 성장 모델 주축이었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최근 흔들거리고 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집은 고임금 주면서도 물론 대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가 심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서 해 나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정치가 문제인데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가 없는 보수 행정부, 어, 요, 그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행정부, 보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3년 동안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뭐 며칠 나로는 그 여야 영수회담이 오래간만에 열린다는데 뭔 얘기들이 나올지 싸움질하고 끝나지는 않겠죠. 네. 반세기도 안 되어 가난한 농촌 사회를 기술 강국으로 이끈 한국의 국가주도 자본주의의 성과는 요거 좋은 표현입니다. 국가주도 자본주의의 성과는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졌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이 훨씬 더 가난하고 덜 민주주의였던 시기에 처음 개발된 경제 모델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이거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반도체는 제2의 방위산업이다. 무슨 얘기냐? 나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다가 만들겠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새만금이나 전남에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안정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렇게 이제 이 비판을 외국 아까 블룸버그였나요? 이코노미스트인가?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다만 그러면서도 그좀뭐 이렇게 뭐 옹호라기보다도 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은 서방 국가들이 후회하고 있고 미중 간의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업들이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또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는 방산, 건설, 제약,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서 서구 기업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방산은 여기에 자기네들 유럽 얘기는 안 했죠. 방산도 지금 우리 우선은 동유럽부터 갔습니다만은 유럽에 또 우리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파이낸셜 타임즈가 약간 영국에서도 레프트한 애들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만이란 가정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외국 애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 확신이 되게 하자. 음, 우리가 어, 이제 기대할 것은 방산. 뭐 AI는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지만은 AI가 탑재된 이런 방산 분야가 종합 제조업의 그 산물일 겁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국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 계속 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고, 어쨌든, 그것도 시기가 있겠지만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방산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대절명의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는 방위산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레, 미국보다 먼저 중국산 철강에 33.5% 관세 부과. 변수현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는데요. 공장 조업 중단 등 피해 우려되자 결단을 내렸다. 중국 철강 2000년에 비해 중남미 수출 88배 늘었다. 칠레 가격 왜곡 방지 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안티 디스토션로 디스토션즈라고 되어 있네요. 24점 철근에 대해서 24.9%, 단조용 강구 공 형태로 둥글게 말아놓은 강철에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각각 매겼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얘기네요. 칠레의 주요 철강 제품 회사에 CAP라는 데가 있네요. 여기와 그 다음에 이제 몰리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칠레 그 철강업 망한다 그러니까 그 칠레에서 관세를 그렇게 높게 벌써 미리 때린 모양입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해 8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철강의 최고 25%의 관세 인상을 이미 그 또 멕시코는 그 관세 인상 25%를 기습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멕시코하고는 뭐가 안 돼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 어쨌든 우리도 그 철강은 미국이나 그 이런 데 수출하는데 지금 쿼터제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소개가 돼 있죠. 디플레 엔저 중일 경제 아픈 곳 돼지는 알고 있다. 제목이 쌈박합니다. 송주희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어떤 국내 보고서를 인용한 것 같아요. 중 소비자 물가 가늠자 돼지고기 가격 소비 둔화 이어지며 가격 급락 장기 침체 3월 CPI 소비자 소비 지수죠. 돼지 비중 큰 식품 가격 영향 중국 경기 회복에 디플레 압력 지표 주목. 중국 음식에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죠. 소고기는 뭐 거의 안 먹죠. 돼지고기로 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소비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일본은 일엔저 물류난의 수입 돈육 재고 급감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 재고량 줄어들어 수입 물가 치솟고 중동 항로 타격에 운임도 올라가고 햄 원료인 유럽산 돼지고기 도매가 급등 우려, 이렇게 돼 있네요. 중국과 일본이 각각 디프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엔화 약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돼지가 두 나라 경제에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그게 되겠네요. 음, 이게 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재고가 준다는 거고, 그 일본은 중국은 그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에,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급격히 내려간 것은 벌써 2022년 때부터 뭐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는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자관 2022년에 비해서는 엄청 내려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의 소비자의 그 상징인 그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돼지 삼겹살만 비싸지 우리나라 때문에 그 외국에서 삼겹살을 옛날 버리던 거를 갖다가 비싸게 지금 유럽산 그 옛날 그 사람들 안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삼겹살을 우리가 왜 먹게 됐는지 원래 쌌기 때문에 그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게 비싸지 족발에 순대 머릿고기 등 모조리 다 먹어버리는 종족들이다. 그럼에도 최근 순댓국 가격이 오르긴 했다. 벌써 한 1년은 아직 안 됐지만은 제가 그 동네에서 먹던 게 6천 원대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뭐 이런 거 하면서 7천 원 되더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8천 원입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시장 순댓국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줘가지고 가성비가 저는 아직도 그래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짜장면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 소주 한 잔 쫙 먹으면은 딱 좋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로 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육상 공격 미사일 시스템을 보냅니다. 브래드 랜던 CNN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에 진행된 훈련에 최대 1600km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적 대치를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그 수송기에서 그 1600km 날릴 수 있는 그 미사일 그 발사대를 하역하는 그런 밤에 아니 실는 장면이라고 어, 아니 하역하는 장면이네요. 미 공군 C-17에서 중거리 능력 발사대가 하역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 현재 미사일 우위다 이런 얘기예요. 콜린 코라는 그 전문가가 중국이 미사일이 필리핀 북부,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제1섬 사슬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도련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도가 섬도자에다가 이 연은 연쇄 그 섬들이 연결돼 있죠. 섬을 따라 미군을 위협하고 괌을 중심으로 한 제2섬사슬, 제2도련선을 따라 더 동쪽으로 나아가던 이전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균등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사일을 그렇게 자꾸 그 멀리 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현재 미사일 우위를 극명한 용어로 위와 같이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래식 무기는 2200개가 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함정의 미사일 방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으로 남중국해의 모든 미군 지상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반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지상 미사일 전략이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핑계거리가 생긴 게 이제 그 남중국해에서 이제 물대포 쏜 거 가지고 해상 훈련하면서 어, 핑계거리를 잘못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잘했다. 갖다 놓자 필리핀에다가. 근데 완전 영구로 갖다 놓는 건지 어떤 건지는 확실치는 않다고 그러네요. 훈련 때문에 가져온 건지 차관 필리핀으로서는 안심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군 기지에서 그 탑재할 때 하는 장면을 썼네요. 이 항공 수송기가 얼마나 우리나라는 이거 만들 능력이 없죠. 미국에서 다 사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도찐개찐이지 뭐 도찐개찐이지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이 그렇게 미사일을 그 제1도련선, 제2도련선까지 그 날아갈 수 있는 거를 배치를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미사일 이름이 태풍이랍니다. 태풍의 일시적인 상태가 여파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전에 뒷마당으로 간주되는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응했었죠. 거기가 어디냐? 자기네들 뒷마당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어, 한국의 사드 방어 미사일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에 합의한 2016년에 베이징은 2017년에만 한국 경제에 75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비공식 경제 보이콧으로 대응했다고 언급을 한 거죠. 그 한국을 자기네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새끼들한테 이게 뭔가 좀 우리가 그래서 자관 사드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사드 때부터 이제 중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주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중국을 주적으로 해야 된다. 6.25 전쟁 때도 중공군 참전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못했지.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중공이지. 어떻게 그다음에 그러면 누가 묻겠죠? 북한은 그 제2의 주적이지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간파하는 일본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세 가지 원인. 일본을 지배하는 픽션,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이니까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츠오카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현대 비즈니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기는 하겠지만은 첫째,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 최선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선택하고 있다고 영어를 좀 많이 인용을 쓰고 있는데 내셔널 내부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익. 여러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럴 수 없는 나라 아닌가. 그래서 뭔가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를 분식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자, 회계만 분식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분식을 해요. 둘째, 일본은 자유자본주의 경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선가 호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으로는 다른 경제 문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바깥쪽 얼굴과 안쪽 얼굴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픽션을 국민이 납득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걸 좀 절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셋째, 일본에는 전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름 짓기 어려운 체제다. 예를 들어 과거의 무가제도, 무사제도겠, 무가라고 해도 되겠죠. 천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를 어딘가에 온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 체제에 대해 일본은 자각도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요런 그런 것들이 카렐 반 볼프렌이라는 사람의 일본 권력구조의 수수께끼 책에서 인용을 해서 소개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 글 쓴 저자 그 기고자는 권력이 행방이 불명된 나라라고 진단을 하고 야당은 내각의 지금 놀림뿐이고 여당은 책임의 흘림뿐입니다. 철학이 없는 권력 구조, 한마디로 시스템 없는 시스템이다. 권력 중추의 부재를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완성된 것이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권력 시스템은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제 기업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제 총무 부서를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행정부들을 그냥 사슬로 연결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서 관절 기술로만 결정돼 온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냥 표현력도 진단하면서 이런 표현력들이 참 그 이 참신하네요. 그래서 리스판시빌리티 행동 책임을 취하지만은 어카운터빌리티 설명 책임을 취할 수가 어, 없는 준비도 철학도 없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은 리스판시빌리티보다도 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게 회계라고도 또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뭐나 그렇게 설명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성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명. 아주 이 네이키드하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이 책임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공시가 그런 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부직회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공시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약 호랑이가 촉구하는 한일 간 협력 새로운 협력 궁지에 몰린 한국 윤 대통령의 향후라고 모리나 이스케라는 사람이 일경 비즈니스에서 기고를 했는데요. 현대 정치에 한국 현대 정치에 정통한 기미야 마사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마사시가 한국 현대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인 모양이죠. 뭐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이었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여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운 좋게도 유력한 후보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당과의 관계 악화는 어떤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이 국민의힘 하고의 이 관계 악화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이제 한 샘플로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명백을 받은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거. 한일 공동선언의 개정을 생각하다. 일본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에 초점을 맞춘 윤 정권은 바람직한 존재입니다. 뭔가 측면 지원할 방법이 있나요? 1998년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이 전향적인 개정이라든가 형식적인 역사 화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수상 당시 수상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본이 완수할 역할을 평가했다. 이때 한일 관계는 전후 가장 양호하였었다. 그랬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해니까 솔직히 보수 정권이라도 박근혜와 이명박 때도 좀 스탠스가 달랐다.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국민 사이에서도 이것이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여론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국 총선 결과를 보면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만약 호랑이가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 호랑이가 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을 어떻게 줄여서 얘기하면 호랑이라는 식으로 발음이 되는 모양이에요. 일본 말로. 한일 관계는 북한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집니다. 한국 내 진보파는 트럼프 재선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기대하는데 제가 보수라고 한다면은 2018년에도 한국이 주도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근데 나중에 다 실패했지만은 윤 정부는 트럼프 재선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유화를 추진한다면
억제에 중점을 두는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는데도 사다리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북한을 상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상대한다 해도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실제로 17년에는 한반도 주변의 항공모함까지 파견하여 군사적 압력을 높였으니까 대화하자고 해서 쇼잉하기 위해서 그때는 갔었을 수도 있겠죠. 음,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전문가라 하더라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전문가한테 뭐 물어본들 속시원한 그러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불투명감이 높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 어떤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일 모두 생각하고 있다. 저건 현재 그 한국 정권 책임자하고 일본 정권 책임자하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떻게 공동으로 잘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대화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그 일본의 또 주일 미군은 일본과 한국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한일이 협력해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하는 등 보조를 맞출 기운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본은 그 누구예요? 그 저기 그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한일 정상화하는데 먼저 메신저로 왔던 그 누구죠? 그 사람이 또 그 날라가지 않겠냐 트럼프한테 기지단은 좀 약하니까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제 예측입니다. 북한이 친미로 돌아서는 날 미군은 평양에 주둔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 김정은이가 요구할 거라고. 왜냐? 아니 너하고 친구 이제 하고 우리 그 저기 핵 인정한 거지. 인정하는 조건에서 만약 친미 국가가 된다면은 그러면 완전 그때 이제 남한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김정은이가 걸어갔죠. 자, 이제 중국과는 내가 관계를 끊는 거 아니요. 당신들이 이제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우린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을. 어떡할래?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평양 인근에다가 이제 미군 기지를 그 평택 기지만큼 왕창 크게 져가지고 뭐 미사일이 날라오더라도 안전한 어떤 지리적인 묘향산 자락 뭐 이런 아니 거기가 아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통일을 원하는 거죠. 네. 최저임금 사람 고용하지 말고 기계에 의존하자. 실업자 수와 물가 상승의 어려운 실정. 그게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겠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다른 기사인데 관련이 있어서 고령부부 연금으로도 적자될 뿐 노인 가구 살림 점점 힘들어지는 실태. 이게 이제 일본 뉴스지만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걷지 못하니까 할아버지는 좀 뚱뚱해서 또 다리가 약한 모양이네요. 끌고 가고 있고 할머니는 뭐 지팡이도 없이 허리가 엄청 굽으셨네. 두 노인네가 이제 부부끼리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 더 골드라인에서 그 보도를 한 거예요. 실업자 수준과 급여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실업률이 일본이 2.5%, 한국이 3.1%, 미국이 3.5%, 캐나다가 5%, 영국이 3.7%, 독일이 3%, 이탈리아 7.9%, 프랑스 7%. 그 서구보다는 우리가 그 실업률이 높아도 일본보다는 높아도 그 서구는 참 실업자들도 많군요. 독일이 의외로 실업률이 적네요. 물가 상승의 위기를 기회로 계속되는 뜻밖의 내용.
이거 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물가와 임금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단골 가게나 추천 상품의 가격이 인상이 있어도 가서 사서 응원하자. 임금 인상을 요구해 임금 인상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자. 임금 인상하라. 임금 인상하라. 음, 뭐 별 묘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의 힘든 생활은 아직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두운 터널의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저도 좀 잘 인용하는 거지만은 한국 저성장 구조의 터널 속에 지금 진입해서 지금 언젠가는 그걸 벗어나기를 희망하지만 이게 너무 긴 터널이 안 되기를 바래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